안녕하세요. 어느덧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여자입니다. 많은 걸 겪었으면 겪었다고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오늘은 그런 저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 합니다. 어렸을 적 부유한 친정 덕분에 어렵지 않게 자랐죠. 운명이었던 것인지 선을 봐서 결혼한 신랑하고도 정말 잘 맞았어요. 시댁에서도 참 예뻐해 주셨고요. 그렇게 알콩달콩 살다가 딸아이를 낳았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무 탈 없이 평범하게 흘러가던 하루하루였죠. 남편이 하는 사업도 승승장구였고 아이도 밝게 자라고 있고 그 무엇보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던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생전 어느 정도의 재산 정리를 한답시고 저희에게 가지고 계시던 고시원 건물을 양도해 주신 일이 있었죠.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빨리빨리 재산 분할도 해놓고 해야 너네가 나중에 편할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빨리 해놔야 너희도 복잡하지 않지. 너희한테는 그 목동에 있는 고시원 건물 해주려고 하는데 어떠니? 거기 꽤 괜찮아. 엄마, 좋죠, 뭐든. 그래도 오래 사셔야죠. 이렇게 미리미리 안 주셔도 돼요. 왜 벌써 떠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주변 보면 부모 돌아가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이 허다 하더라. 그냥 살아있을 때 천천히 나눠주는 것도 괜찮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미리 해주시지 않아도 서방님네랑 이랑 어디 싸울 사람들인가요?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느낀 게 많아서 그래. 어쨌든 너희는 고시원 건물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 양도해 주마. 감사하게도 시어머니는 목동에 큰 고시원 건물을 하나 양도해 주셨어요. 진작에 시댁과 친정에서도 받은 것들이 많아 넉넉하게 살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건물 양도로 조금 더 윤택해진 건 사실이었죠. 그래도 집에서 마냥 있기보다 소일거리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어머님께 받은 고시원에서 학생들 밥을 해줬습니다. 아이도 원만히 잘 크기도 했고 집에서 마냥 노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나와서 바깥일을 하니 집안에만 있는 것보다 덜 답답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말이죠. 손맛 있다는 말을 꽤 많이 듣던 터라 잘 먹는 학생들을 보니 참 뿌듯하더라고요. 집 떠나 타지에서 고생하는 녀석들을 봐도 안쓰럽고 말이죠. 그렇게 밥을 해서 잘 먹어주는 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더욱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밥을 했죠. 와, 진짜 아줌마 밥 최고예요. 아니, 고시원에서 누가 이렇게 밥까지 해줘요. 감사합니다. 진짜 든든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언제든 밥이랑 냉장고에 반찬, 그리고 김치 있으니까 차려 먹어. 집 떠나서 고생하는데 밥이라도 잘 먹어야 공부를 하지. 어머님, 아버님이 참 걱정하시겠다. 그래도 타지에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건데. 네, 뭐 걱정하시죠. 저희 같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빨리 시험에 붙거나 해서 효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음도 참 예쁘구나. 그래, 그렇게 생각만 한다면 넌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반찬 더 필요하면 말해. 꺼내다 줄게. 대부분 타지에 나와 사는 학생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험에 붙어 부모님 호강시켜드릴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기특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루하루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였죠. 바람이 많이 불던 저녁, 여러 반찬들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고시원을 나서려는데 고시원 앞에서 웬 남자아이가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딱 봐도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말이죠. 큰 트렁크 하나를 옆에 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지나가다 말을 걸었어요. 밤새 비가 온다는 말도 있었고 뭔가 사연이 가득해 보이는 저 얼굴을 보고 참 그냥 지나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아이에게 말을 걸어보았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고개를 푹 숙이고 도저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 학생, 여기 혹시 고시원 이용하려고 온 건가? 아님 누구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곧 비가 올 텐데. 저의 말에도 소녀는 묵묵부답 말이 없었어요.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나 싶어 그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자려고 누웠는데 그 소년이 아른아른 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연 있어 보이는 그 눈빛하며 별말은 없었지만 뭔가 고단함과 힘듦이 확 느껴졌거든요. 에이, 별일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잠을 청했고 그 다음날 일찍 고시원에 밥을 하러 나가던 중 그날 밤새 비를 맞고 그 고시원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어젯밤 그 소년을 다시 마주했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학생, 괜찮아? 일단 우리 고시원에 좀 들어가자. 비도 이렇게 왔는데 하루 종일 여기 있었던 거야? 일단 좀 같이 들어가. 괜찮아요. 조금 이따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여기서 민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니, 일어나봐, 일단. 비를 너무 많이 맞아 걱정돼서 그러니까. 일단 잠깐이라도 몸 좀 녹이러 우리 고시원에 들어가자, 같이. 한사코 됐다는 소년을 이끌고 고시원에 들어왔어요. 얼른 난방을 켜주고 뜨뜻한 국물에 밥을 차려주었죠. 얼마나 굶었던지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묻진 않았지만 한눈에 봐도 참 삶이 고단해 보이는 어린아이 느낌이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웬 오지랖이었는지 그날따라 그 아이에게 많은 걸 묻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물어봐도 돼? 아님, 뭐 갈 데가 없는 건지 내가 큰 도움은 못 되겠지만 얘기 한번 해줄 수 있을까? 갈 데가 없어요. 부모도 없고요. 제가 가진 돈은 이 8만 원뿐이에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8만 원어치만 여기서 재워주실 수 있나요? 막상 갈 데를 찾아도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지내는 동안 청소며 설거지며 다 해놓을게요. 부모님이 안 계셔? 미안. 이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었는데. 일단 빈 방이 하나 있긴 해서 거기에서 짐 좀 풀고 몸 좀 녹여. 돈 걱정은 하지 말고. 한참 어린 나이일 텐데 밥도 못 먹고. 참, 냉장고에 반찬이랑 밥통에 밥이 있으니까 배고플 때마다 꺼내 먹고. 이상하게 참 마음이 가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소년한테 말이에요. 그렇게 그 소년은 저희 고시원에서 8만 원어치만 있겠다고 했지만 청소와 설거지를 본인이 해가며 자리를 잡아갔어요. 어두웠던 얼굴 사이로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참 인상도 좋고 선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학교를 다녀야 하지 않겠냐며 물어봤고 그 소년은 경제적인 이유로 자퇴를 했다고 했어요. 우리 딸과 동갑이었던 아이의 얘기를 들으니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가는 그 소년을 후원해주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없었기에 남편과 상의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번에 허락을 해주었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래, 후원도 나쁘지 않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 참 안 됐다. 우리 소희랑 동갑인데 오갈 데도 없는 처지라니.
그러니까 말이야. 볼 때마다 안쓰러워. 그래도 혼자서 민폐 안 끼치려고 고시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하지 말래도 그렇게 해놓은다니까? 그런 거 보면 철이 다 들었나 싶더라고. 나이도 소희랑 동갑이어서 자꾸 더 마음이 쓰이나 봐. 아서라. 그래도 머리 검은 짐승인데 어디 남을 함부로 거둔다는 말이 나와? 그럴 돈 있으면 소희나 더 신경 써라. 소희는 신경 쓰죠, 어머님. 그래도 너무 안 됐잖아요. 우리가 없는 형편도 아니고 소희랑 같은 나이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쓰이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셨죠? 난 어찌 불안불안하다. 생판 모르는 애를 왜 너희가 지원해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참, 어디서 굴러온 애인 줄 알고. 그런 애 꼭 나중에 뒤통수 치기 마련이야. 왜 너희가 쓸데없이 그런 애를 거두니? 자선봉사할 거면 고아원이나 이런 데 해라. 에이, 어머니.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베풀 수도 있죠. 그냥 마음이 자꾸 쓰여서 그래요. 우리 소희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시어머니의 반대가 있었지만 남편과 전 확고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했지만 저희 결정을 따라 주었죠. 그렇게 모지신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후원은 시작되었죠. 그리고 아이에게 검정고시를 볼 기회를 줬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아이는 내심 고마워하면서도 저희의 호의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정말 연신 고맙다고 하며 더 악착같이 공부하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아이는 성적이 거의 상위권 이상이었어요. 한 번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대입 수능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한편으론 안타까웠고요. 이런 재원이 그동안 오갈 데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묵혀 있었다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죠. 그리고 뿌듯하기도 했고요. 아주머 아저씨, 감사해요. 두 분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꼴랑 8만 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아줌마 아저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훌륭한 법조인이 돼서 제가 이 모든 거 다 갚아드릴게요. 아니야, 됐어. 갚을 생각 말고 너 행복 찾아갈 생각해. 그래도 이렇게 형우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아줌마도 기분이 너무 좋다. 아까운 머리를 낭비할 뻔했네. 안 그래? 언제든 힘든 거 있으면 아줌마 아저씨한테 얘기하고, 알겠지? 언제나 네 편이야.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남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손 내밀어 주시고 이렇게 걷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이가 대학에 가자 그래도 본인이 아르바이트 해가며 용돈은 벌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매번 용돈을 보내주면 늘 많다고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하는 겸손한 아이였기에 더더욱 잘해주고 싶었죠. 그렇게 아이는 악착같이 공부해서 로스쿨에도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최고들 중에서도 제일 최고로 졸업을 하고 검사 시험에 합격을 했죠. 대학원 졸업식 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들 하나 키운 것처럼 말이에요.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내가 눈치를 줬던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언제 이렇게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 하는 마음도 들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다 아줌마 아저씨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평생 갖고 살게요. 그리고 저 역시 힘든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줌마가 베풀었던 것처럼 살 거예요. 너무 감사드려요. 평생을 다해도 모자라지만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아유, 형호가 이제 정말 어른이네. 17살 때 봤던 아이가
이젠 어엿한 30대를 바라보는 청년이 되었으니 딸 하나만 있어서 늘 허전했는데 아저씨와 아줌마도 형우 같은 아들 하나 생긴 것 같아 기분 좋았다 그동안.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그래 형우야. 언제든 아줌마 아저씨는 이 자리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찾아와. 알겠지?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제가 더 잘해야죠. 아줌마 아저씨 은혜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만 계세요. 그렇게 그 소년의 오랜 후원은 끝이 났어요. 검사도 되었고 작은 아기 새를 둥지에서 떠나보냈다는 마음에 안도감과 섭섭함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뭔지 모를 뿌듯함까지 느껴졌죠. 그렇게 아이와는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날까 하는 생각에 궁금해하던 찰나 딸아이가 데리고 온 남자를 보고 저와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 남자는 바로 저희가 후원을 한 소년이었거든요. 엄마, 아빠, 놀랬지? 나 사실 형우랑 만나고 있었어. 그리고 결혼 생각하면서 만나는 거라 엄마 아빠한테 말하고 싶었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머, 형우랑 언제부터 둘이? 그럼 계속 몰래 만났던 거야? 웬일이니?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검사라도 돼야 아줌마 아저씨한테 떳떳하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유, 형우라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근데 형우라면 진짜 보장하지 인성은. 안 그래 여보? 오히려 엄한 놈 데려온 것보다 우리 형우라니. 오히려 아빠는 찬성이다. 착실하고 성실하고 12년을 지켜본 결과 형우 같은 애 아주 진국이야. 처음엔 조금 놀랐고 무슨 감정인지 모르게 섭섭함이 밀려왔죠. 그동안 몰래 속였다는 생각이 말이에요. 하지만 바꿔 생각해보니 형우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알던 애고 성실하고 겸손한 아이인 걸 누구보다 더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를 맡겨도 될 만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리고 형우가 온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참 벅차 오르더라고요. 아니 어쩌다 둘이 만나게 된 거야. 난 형우라면 두 팔 벌려 환영이지만 진짜 감쪽같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됐어. 진작 말하고 싶었는데 형우가 꼭 본인이 좀 떳떳해질 때 말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허락해 줄 거지? 엄마 아빠? 난 형우라면 환영이다. 그동안 지켜본 결과 우리 형우만한 애가 없잖아. 안 그래 여보? 난 형우라면 두 팔 벌려 환영이야. 엄마도 마찬가지야. 엄마 눈 만나는 것보다 형우라면 안심이지. 그나저나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형우 어차피 검사 임용도 됐겠다. 우리 이제 어린 나이 아니잖아. 결혼 허락해 주시면 결혼하고 싶어요, 형우랑.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악물고 공부했던 이유도 소희랑 결혼하기 위해서였어요. 아줌마 아저씨한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허락해 주시면 정말 소희한테 평생 잘하겠습니다, 아줌마. 아니, 어머님, 아버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딸과 형우는 결혼을 하게 해달라며 말을 하였고, 저희는 허락을 해 주었어요. 기쁘더라고요. 딸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서 행복했고, 또 그 사람이 우리가 예뻐하는 형우라는 사실도 너무 좋았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며 두 사람을 축복해주는 과정에 이르렀어요. 고시원으로 한 여자가 찾아오더라고요. 전 혹시라도 방을 보러 온 사람인가 싶어 따뜻하게 맞이했죠. 여기요? 혹시 여기가 윤소희 부모가 운영하는 고시원 맞나요?
내가 잘 찾아왔나 몰라.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 맞는데요. 혹시 소희 아시는 분이세요? 여기 소희는 잘 안 오는데. 제가 소희 엄마입니다. 혹시 뭐 때문에 찾으시는지? 아, 잘 찾아왔네요. 소희 말고 소희 부모님 좀 뵙고 싶었는데. 저 이영우 엄마예요. 우리 형우 아시죠? 검사 아들. 네? 형우 엄마요? 어머, 안녕하세요. 형우한테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처음 뵙네요. 일단 여기 앉으세요. 형우에게 한 번도 엄마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놀랐어요. 그리고 여길 왜 찾아왔나 싶었고요. 한눈에 봐도 딱 형우랑은 정반대되는 이미지더라고요. 겸손하고 착한 형우와는 달리 사람을 아래로 내리깔아보는 저 눈빛부터 좀 쎄했어요. 그런 여자 입에서 나온 말은 감히 놀라웠습니다. 아니, 어이가 없었죠. 이제와 나타나서 사이에 엄마 행세를 하면서 제 딸을 깎아내리더라고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형우 뭐 이 집에서 후원도 해주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다니고 다 들었어요. 근데 유전자가 안 좋았으면 검사 됐을까요? 뭐 지금 나랑 형우랑 잠깐 오해가 있어서 서로 연락은 안 하고 있긴 한데 내가 엄마니까 날 외면할 수도 없을 거고 본론부터 말하자면 형우가 맞는다고 하는 애 이 집 딸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학벌이며 직업이며 우리 검사 아들에 못 미치지 않나요? 뭐 집이 좀 잘 산다는 거 말고는 애가 영 볼 게 없던데. 감히 검사한테 시집을 오려고 해? 뭐라고요? 아,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 기가 막혀. 이보세요.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형우랑 다 합의된 방문인가요? 합의는 무슨? 내가 형우 엄마라니까 뭘 합의해요, 합의긴. 핏줄이 합의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일단 이 말하러 왔어요. 우리 검사 아들, 나 그렇게 모자란 며느리한테 장가 못 보내지. 그러니까 열쇠 3개 해줄 거 아니면 접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형우 엄마는 그 말을 끝으로 고시원을 나섰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고 저리 뻔뻔하니 자식을 그 어린 나이에 밖으로 내몰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사위에게 절대 돌려받자고 한 후원은 아니었지만 최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형우 엄마는 이 결혼 시킬 거면 열쇠 3개, 즉 집차 나중엔 변호사 사무실까지 차릴 그 열쇠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라고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우리 딸 고생까지 해가며 결혼을 시키고 싶진 않았거든요. 전 그 길로 형우와 딸을 불러 얘기를 했죠. 사이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알겠는지 모르겠는데 형우 너희 엄마 오늘 왔다 갔다. 아, 결혼에 대해 알고 계시더구나.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소희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나 또한 네가 너무 마음에 들지만 굳이 우리 소희를 반대하는 집에 시집 보내고 싶진 않아. 어떻게 생각하니? 그 여자 엄마 아니에요, 정말. 아니, 그 여자가 그동안 그렇게 나 버리고 숨어 살다가 어떻게 내가 검사 됐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찾아왔나 본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절 버린 그날부터 진작 끊어진 인연이니까. 어머님한테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엄마, 나도 형우한테 들었는데 진짜 갑자기 어떻게 찾아오신 거래. 안 그래도 법원에도 오시고 그랬나 봐. 아, 뭐야? 아, 어떻게 그런... 그래도 핏줄이라는 게 괜히 핏줄이 아니거든. 걱정이 앞선다 정말. 형우 너만 보면 당연히 문제가 되진 않지. 근데 그 어머님 때문에
우리 소희가 걱정이 돼서 그래. 그래도 우리 딸인데 고생하는 거 싫거든. 절대 문제되지 않게 할게요. 소희한테든 저한테든 결혼에 있어서 어차피 참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깐요. 저 믿으시죠? 소희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 없을 테니까 믿어주세요. 그 여자 저도 정말 진절머리 나거든요. 너무 싫기도 하고요. 전 사위에게 똑부러지게 말을 해놨고 사위도 본인의 어머니가 정말 원망스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결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런 사위를 믿고 딸과의 결혼식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찝찝한 마음은 계속 들었지만 사위가 본인을 믿어달라고도 했고 사위를 쭉 지켜본 결과 단 한 번도 실망을 시킨 적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고 딸아이를 맡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식 날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말 벅차더라고요. 12년 전 고시원 앞에 버려진 17살 소년을 법조인으로 키워 내 사이로 맞는 날이 오다니.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리고 신부 대기실에서 예쁘게 웃고 있는 딸아이를 보자 더 벅차 올랐습니다. 이 두 사람 그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바라고 바랬죠. 그렇게 딸아이를 바라볼 무렵 한 여자가 결혼식장에 쳐들어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사이의 친모였어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신부 대기실에서 소리쳤어요. 아, 나 몰래 이런 결혼식을 진행하겠다? 네가 꼬셨니? 우리 영호 네가 꼬셨지?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어. 어디 검사한테 홀랑 시집을 오려고 해? 네가 가당키나 한 줄 알아?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감히 우리 형우랑 결혼을 해? 이 보세요. 제정신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해요? 자식 버리고 그렇게 모질게 나갔으면 그만이지. 어디 와서 자식 앞길을 망치려 들어? 뻔뻔해도 유분수지. 당장 안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여기서 썩 나가요. 꺼지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날 함부로 대해? 나 검사 엄마야. 친엄마라고. 우리 아들이 대한민국 검사라고. 어디서 날 하대해? 기가 막혔어요. 사이의 말로는 9년 만에 엄마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9년 만에 나타난 사돈이 시애미 노릇하네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화도 엄청 났고요. 어쩜 저리 철판이 두꺼운지 아주 낯뜨겁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이 소란스러워지자 사이가 곧장 달려왔습니다. 그러곤 본인의 엄마를 보자마자 강하게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엄마를 밖으로 끌고 나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사위의 역대급 복수가 시작되었던 거죠. 아주 고소하더라고요. 9년 만에 나타나서 엄마 행세야? 나 엄마 잊고 산지 오래야. 그 아저씨 만나 나 버리고 갔으면서 이제 와서 엄마라니. 나 군대에 있을 때 한 번 왔었지? 돈 달라고. 지긋지긋해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도박하고 도망 다니면서 계속해서 빚만 늘어나는 거? 나 검사인 거 잊었나 봐. 내 손으로 당신 깜빵 보낼 거야. 알아? 두고 봐. 다신 내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네가 누구 덕에 이러고 사는데 그래? 네가 내 덕에 태어나서 이렇게 검사까지 됐으면 엄마를 떠받들어도 모자랄 판에 감히 엄마를 하대해? 그래봤자 너랑 나랑은 핏줄이야. 알아? 난 저 여자의 시어머니라고. 웃기지 마.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을 지경이니까. 나 그렇게 버리고 가고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온 거야.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이대로 못 넘어가. 당장 구속 수사할 거니까 기다려. 검사의 위험을 보여주겠어.
그러곤 바로 사이는 본인이 같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 사람들에게 전화해 곧바로 본인의 엄마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이의 친모는 도박에 미쳐있던 사람이었죠. 정가도 3범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개모임에서 개똥까지 떼어먹고 도주 중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뻔뻔하게 아들이 검사라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녔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네가 나한테 감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러니? 내가 널 낳았는데 네가 누구 때문에 태어나서 검사가 됐는데? 나 어머님 아버님 아니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어. 그 전에 죽었거나 지금쯤 어디 막노동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겠지. 뻔뻔하게 날 버리고 가놓고 이제 와서 내가 검사가 되니까 왜 아쉬워? 당신 같은 사람 상종하지 않을 거야. 절대 내 엄마라고 부를 수 없으니 당장 이 자리에서 꺼져. 알겠어? 그리고 선처는 바라지도 마. 형량 세게 부를 거니까. 너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엄마가 살기 어려워서 잠시만 너를 그렇게 방치한 건데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만하지. 구질구질하게. 17살 어린 나이에 버림받고 애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건 몰라주고 그저 본인 힘든 얘기만. 그러니 이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지. 당신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알겠어? 도덕적이지 못한 인간이 어디서 시어머니 질이야? 내 사이, 아니 내 아들 같은 사이한테 앞으로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넌 그때 내가 머리통을 다 뽑아버릴 줄 알아. 저의 말에 기함을 하더니 곧이어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그걸 보곤 뒷걸음질을 치더니 쏜살같이 달려나가더라고요. 참 우스운 꼴이 되었죠. 그리고 그날 결혼식은 무사히 진행되었어요.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요. 결혼식 때 사이 쪽 혼주석이 비어 마음은 안 좋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이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신부 부모님께 인사할 때 어찌나 그렇게 사이가 눈물을 흘리던지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보다 그 어린 가엾은 소년이 이렇게 커서 훌륭하게 자랐다는 벅차오름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답니다. 그리고 저희 딸과 사이는 부부가 되었고 사위의 친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채 수사가 이어졌어요. 어디 내 몸에 손을 대? 네 아들 검사야. 이거 왜 이래? 참나. 일단 도박 하나 있다고 또 집어넣겠다고? 내 아들이 감히 누군 줄 알고 날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거야? 아주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네. 너네 모가지 내가 날려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 조용히 좀 하세요. 당신 아들 누군지 알 거 없고요. 저흰 떨어진 명령만 하는 겁니다. 개돈 다 어디다 썼어요? 지금 이 아주머니들이 합의 안 해주면 아주 막 구속이에요. 알아요? 도박에 사기에 아주 가지가지 하시네 정말. 아, 내가 구속이 된다고? 웃기네. 우리 아들이 검사인데 날 이렇게 내버려 둘 것 같아? 절대 안 되지. 마음대로 해봐. 지금 정신 못 차리나 본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찾아서 합의해도 모자라. 알겠어요? 태평하네 진짜. 사이의 친모는 그렇게 발악을 했지만 결국 합의를 받지 못해 구속이 결정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박까지 했던 게 합쳤더라고요. 초범이 아닌 데다가 이번에만 4번째 교도소행이었기에 이번엔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았죠.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어떡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네가 나한테 이래? 넌 내가 가만 안 둬. 알겠어?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입니까? 하여간 더 이상 소란스럽게 하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사위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구속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9년 만에 나타나 시애미 노릇을 하려고 했던 사도는 결국 비참한 교도소행으로 마무리되었답니다. 사실 이런 걸 보고 인과응보라고 하죠. 아무리 사위가 본인의 친모를 미워한다 해도 본인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따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밝게 지내면서 잊어가고 있더라고요. 본인을 버린 엄마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그 마음이 참 저는 헤아려지지 않지만 그래도 사위가 지금에야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사위는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하거든요. 제가 바라기도 하고요. 고마워. 그리고 우리 소희랑 결혼해줘서도 고맙고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형우야. 참 어릴 때 봤는데 벌써 이렇게 어른이 된다니. 우리 인연도 보통 인연이 아니지?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지내보자. 고맙고 사랑한다 형우야. 제가 할 소리죠. 정말 걷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제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나치지 않고 걷어주는 게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저 역시 장모님처럼 어려운 학생들한테 베풀며 살 거예요. 앞으로 제 행보 지켜봐 주세요, 장모님. 그리고 소희는 걱정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옆에서 잘 지켜나갈 거니까요. 저도 사랑합니다. 엄마, 고마워. 이 사람 이렇게 훌륭하게 뒷받침해줘서 엄마 덕분에 내가 제일 행복하네. 너무 고마워, 엄마, 아빠. 지금은 시간이 참 많이 지났어요. 벌써 사위와 딸은 토끼 같은 손자, 손녀를 낳았고 사위는 본인이 베품을 받아서인지 아직까지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봉사를 많이 다닌답니다. 그야말로 정말 멋진 장년으로 자랐죠. 사람 인연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이렇게까지 되고 보니 사위와 저는 보통 인연이 아니었구나 싶기도 해요. 사위는 항상 저에게 고맙다고 하지만 지금은 제가 더 고마운 게 많답니다. 딸이 하나에서 아들이 하나 생긴 기분이고 더더구나 이렇게 착실하고 멋진 사이라니 더더욱 더할 나위 없죠. 아, 사위의 친모는 징역을 다 살고 나와 어디 외딴 섬에 들어가서 산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연락은 정말 끊겼어요. 저희도 이사를 했고 사위도 번호를 다 바꿨거든요. 본인 인생 본인이 꼬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글을 쓰면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난 똑같이 사위를 모른 척하지 않고 걷어줬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정말 신경이 계속 쓰였거든요. 아마 우리 식구가 되려고 그랬나 보다 하고 지금은 남편이랑 종종 얘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글로 풀고 보니 참 다시 한번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때 그 시절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도 꼭 주변에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랄게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을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었고 양가 집안 상견례 후 식장까지 잡았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닥쳐오면서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무난하게 식을 올리게 될 줄 알았던 제 생각과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예비신랑과 카페에서 결혼식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한창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신랑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저장되어 있지 않은 핸드폰 번호를 보더니 안색이 안 좋아졌고 굳어진 표정에서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었죠. 전화를 받지 않길래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예비 신랑은 친엄마의 번호라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비 신랑과 만나오면서 친모에 대해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집안을 말아먹을 정도로 심각하게 만들었었고 이 문제로 예비 시부와 이혼까지 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모만 빼고 상견례를 진행했었는데 결혼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시도 때도 없이 예비 신랑한테 연락을 시도했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번호까지 바꿔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건지 드러나 보자고 쉬지 않고 연락하는 친모의 행동에 불편해진 저는 전화를 받아서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라고 했어요. 예비 신랑도 친모 때문에 짜증이 많이 올라왔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아, 그만 연락하라고 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지게 됐는데 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너희 아빠는 그렇다 쳐도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엄마, 요즘에 너무 힘들다. 돈 좀 붙여줄 수 있어?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너 돈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빨아가 놓고 아직도 모자란 거예요? 사지 멀쩡한데 이래서 벌어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너희 아빠가 벌어오는 돈만 쓸 줄 알았지. 내가 언제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줄 아니?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식당 설거지 일이 나왔길래 설거지 정도야 집에서도 하던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잠깐 해봤다가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뛰쳐나왔다. 어찌나 양이 많던지 쉴 수 있는 시간도 없더라고. 그리고 이 나이 먹고 내가 일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니.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너희 아빠한테 얘기 좀 잘해서 다시 합치자고 설득 좀 해줘 봐라. 곧 결혼식 올린다면서 엄마 빼놓고 상견례까지 했다던데 너희 아빠한테 그 말 듣자마자 너한테 너무 서운했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결혼 문제인데 엄마가 빠져서야 되겠어? 그 상견례는 무효니까 나중에 다시 일정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래도 너 결혼하는데 엄마가 자리에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결혼식 망칠 일이 있어요?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화번호 바꾸면서 계속 연락 좀 하지 마세요. 예비 신랑은 전화를 끊자마자 많이 힘들었는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친모라는 사람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어요.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꽤 오래전에 한 여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쁘장하게 생겨서 동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더해 부침성까지 좋아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과 친해졌었고 시모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친해지면 좋은 거라 생각한 예비 시부는 별 생각 없이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사를 왔던 한 여자가 온 동네를 풍비박산나게 만들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뒤늦게야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땐 이미 상황을 정리하기에는 늦어버린 상태였어요. 의문의 여자는 동네 사람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을 때 어디론가 데리고 갔었는데 그곳은 충격적이게도 노름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방문했던 연령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주부이거나 할 거 없이 시간만 때우는 노인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광경을 보게 됐을 때 시각적으로 꽤 자극을 받았는지 너나 할 것 없이 한 자리씩 꿰차고 노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도 그런 광경을 처음 겪게 돼서 그런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눈앞에 쌓여있는 돈 뭉치에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곳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 번 발을 들인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였죠. 의문의 여자가 동네로 이사 왔을 땐 이미 모든 걸 철저하게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노름방에서 첫날에 돈을 잃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들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을 쥐고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이미 단맛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은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모이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첫날 느꼈던 그때의 희열을 잊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둘째 날에 돈을 잃었는데도 다음 날에는 다시 돈을 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자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 본전이라도 찾겠다는 심정으로 무리한 대출까지 받으면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무리한 대출과 함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악순환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걸 잃게 만들었어요. 예비 신랑의 어머니 또한 가족들 몰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대출받아 집안의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결국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분을 만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예비 신랑 어머니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뒤에서 몰래 미행을 하면서 뒷조사를 했었는지 예비 신랑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갑자기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봤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를 노려보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저에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비 신랑의 어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일부러 저에게 접근했다는 걸 알았던 저는 무덤덤하게 굳어진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겠지? 우리 아들과 결혼할 거라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궁금하지도 않았었나 봐. 잠깐 대화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 좀 줄 수 있지? 언제부터 제 뒤를 쫓아오신 거예요? 재혁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결혼식 문제로 그러시는 거면 이런 식으로 대화 나누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재혁 씨랑 아버님 계실 때 대화를 나누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내 가족이 나를 내쳤다고 해서 너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고 싶었는데 그냥 여기서 말해야 되겠네. 이번 결혼식 때 재혁이 엄마인 내가 참석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들을 낳아준 엄마인데 그래도 결혼하는 모습은 봐야 하지 않겠어? 아무리 인연을 끊었다 해도 전륜까지 끊어낼 수 없다는 거 너도 잘 알 텐데. 너희 집안이 어디서 살고 있고 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고 있다. 최근에 재혁이 아버지한테 상가 임대까지 계약해 줬다며? 그것도 상당히 저렴하게 해줬다던데. 우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배려해 준 건 고마운데 가족지간 임대보단 명의 이전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그동안 저희 집안 뒷조사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 상당히 불쾌한데요. 아무리 재혁 씨 어머님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오히려 반감심만 일으킨다는 거 모르시지 않을 텐데 굳이 무리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 남자들이야 뭐든 대충하고 조목조목 따지지 않으니까 넘어갔다 쳐도 나는 다르다.
아무리 연을 끊었다 해도 해야 될 건 해야지. 조만간 내가 예비 사돈분들과 나로 상견례를 잡고 싶으니까 그때 다시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구나. 내 말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지? 내가 너를 잡아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사돈분들 얼굴 좀 뵙고 싶은 것뿐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리 좀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구나. 글쎄요. 이미 상견례는 끝났고 2번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있던 일은 아무래도 재혁 씨도 알아야 될 것 같네요. 불안해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어요. 저는 시모가 그동안 저희 가족을 쫓아다니며 뒷조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모의 행동은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선 예비 신랑한테 곧장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었죠. 좀 전에 바로 일어났던 상황들이라고 하자 예비 신랑도 상당히 놀랐었고 따끔하게 얘기하겠다고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모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시면서 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피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면서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었고 저 또한 시모가 언제 어디에서나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예비 신랑과 시부가 예비 시모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한 이후부터 저에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불안한 마음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긴장이 풀림과 동시에 또 다른 사건이 저희 가족 앞에 닥쳤습니다. 그날은 부모님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예비 신랑의 어머니였어요. 어디서부터 쫓아다닌 건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마주치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 얼굴이 굳어졌고 부모님께 예비 시모라고 설명을 해드리자 부모님 역시 좋지 않은 표정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았는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먼저 차에 타려는데 시모가 기니 할 말이 있다며 본인과도 상견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황당한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면서 차를 가로막더니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지금 당장 상견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안내를 받아 식당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그런데 조용한 룸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시장 근처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으로 들어가더니 서둘러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고 콩나물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모두 한자리에 앉아 안 좋은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시모가 먼저 어색한 미소로 입을 열었고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런 음식이 예비 사돈 입맛에 더 맞지요? 격식 차린다고 비싼 식당에 가는 것보단 가볍게 이런 자리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자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저에 대해 어느 정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이 정도밖에 대접을 못 해드린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오랜 시간 붙잡을 생각 전혀 없고요. 제 아들 결혼한다는데 그래도 사돈분들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예비 며느리와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때의 상황을 제 아들한테 쪼르르 가서 얘기했는지 전화 와서는
한바탕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조용히 지냈었는데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제가 오늘 잠깐 얼굴 뵙자고 한 이유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는 것 같아 한 말씀 덧붙이자면 제가 집안의 전 재산을 홀라당 해먹어서 아직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만 맴돌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벌써 6년이나 됐습니다. 이제 너무 지쳤고 몸도 여기저기 망가지기 시작했는지 약이 없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마음 같아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예전처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비 사돈께서 재력이 상당하다면서요. 상가 건물도 몇 개나 가지고 있다던데 그래서 재혁이 아버지한테 상가 임대도 상당히 싸게 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장사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요. 이번이 좋은 기회인 건 알지만 자리가 잡힐 때까진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빚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아실 텐데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으려면 아마 10년은 더 일해야 될 텐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집안에 쌓인 빚 탕감해주면 안 될까요? 제 아들 사이로 데려가실 거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빚 갚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원금을 탕감하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아들을 봐서라도 눈 딱 감고 10억 한꺼번에 탕감해 주시면 앞으로 새며느리를 딸처럼 받들면서 지낼게요. 그래도 제가 재혁이 엄마인데 결혼식은 참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지만 아마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럴 일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안 빚 좀 갚아주세요. 네? 10억이요? 아니, 그 말은 지금 처음 듣는데 빚이 10억이나 된다고요? 아니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 많은 돈을 해먹은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그쪽이 저지른 일을 왜 제가 수습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정식 사이도 아닌데 제가 결혼 전부터 10억이라는 큰 돈을 갚아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름의 끝은 패가망신이라는 거 모르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본인은 많은 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름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놀아난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감당하지 못해 그 많은 돈을 갚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며 살았겠지만 달라지는 거 있었나요? 그리고 제가 예비사이에게 듣기론 최근에도 노름을 끊지 못해 드나들었다면서요? 그건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어요. 분명 딸 것 같은데 거의 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큰 거 한 방이면 다시 예전처럼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10억을 갚겠어요? 사돈이 눈 딱 감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앞으로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살겠습니다. 제 아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엄마 잘못 만나 자신의 꿈도 펼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노름에 한 번 맛본 사람은 사지가 절단나도 끝까지 한다더라고요. 제가 도와준다 해도 결국 그쪽은 또다시 집안을 무너뜨리겠죠. 미연아, 아무래도 이 결혼은 힘들 것 같구나. 전륜이라는 게 세상 떠날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라 우리 집안까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엄마는 예비 시모의 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고 그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건 시부 인감이 찍혀 있던 임대 계약서였고 시모가 보는 앞에서 찢어 버렸습니다. 엄마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갑자기 왜 그런 거냐고 찢어진 서류를 다시 주워 모으더니 자기가 실수한 거라도 있냐고 저희 엄마한테 날카로운 시선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잘 사는 집안이 그 정도도 도와주지 못하냐면서 혼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은 집안이 사람 인생 살린다 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2번 다시 노름에 손 안 된다고 했잖아. 믿어 달라니까.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직 결혼식 올리지도 않았어요.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도둑심보 아닌가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당신들 하는 행동을 보니 오래 못 갈 것 같네. 불쌍한 사람 베풀지 않고 모른 척하면 나중엔 패로 돌아온다는 거 몰라? 애초부터 가난한 사람과 노름으로 가난에 빠진 사람과는 엄연히 다르죠. 그쪽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들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다녀왔다면 그건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쪽은 아직 더 쓴맛을 봐야겠네요. 여보세요? 날쌔. 지금 여기 콩나물 국밥집이거든. 그래. 시장 근처에 하나밖에 없는 5,000원 콩나물 국밥집. 이쪽으로 당장 튀어오게. 자네 어머니 때문에 내 딸과의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해야 될 것 같네. 자네 어머니 때문에 내 딸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잖나. 빚이 10억이라며? 왜 그 말을 나한테 숨긴 거야? 빚이 10억이나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상당히 놀랐었고 그 사실을 숨겼다는 거에 예비 신랑한테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한테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는 문제를 숨기고 있었다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죠. 엄마의 전화 한 통으로 발에 불이 난 듯 순식간에 콩나물 국밥집에 도착한 예비 신랑은 시모를 보자마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억이라는 빚을 저희 가족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손을 벌리지 않을 생각이었고 시모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해 저희 가족에게 쓸데없는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 말을 하지 않았다곤 하지만 예비 시부와 예비 신랑 이름으로도 대출을 몰래 받았던 터라 같이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제가 알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예비 신랑은 저와 결혼하면 더는 빚을 갚아줄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예비 시부 혼자 그 많은 돈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테고 시모는 이미 경제적으로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예비 신랑한테 가게 될 테고 결국 집안 분열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더군다나 빚이 얼마 되지 않고 거의 다 갚았다는 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저 또한 예비 신랑의 거짓말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말로는 저와 헤어지기 싫고 결혼은 하고 싶은데 집안의 문제 때문에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모든 걸 솔직하게 설명하려 했다고 별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라 저 또한 예비 신랑의 말을 받아들이는 건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문제로 인해 파혼을 하게 되었고 헤어지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저 또한 꿈꿔왔던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 사람도 저처럼 많이 힘들었었는지 다시 만나 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장을 찍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게 될 제 미래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 조금도 만남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강하게 나오면 포기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생각했던 거와 다른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 때문에 시작된 일들로 인해 자기 인생까지 망치게 됐다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그 사람은 친모를 따로 불러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어요. 친모한테 저녁 한 끼 하자고 늦은 저녁 부른 그 사람은 친모와 함께 식사를 끝낸 뒤 밖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뒤에서 차로 돌진을 하게 되었고 그 사고로 인해 친모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못난 사람이라 해도 당신을 낳아준 엄마라고. 지금 생명이 아주 위독하시다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야?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낳아주기만 하면 뭐해? 내 꼴을 봐. 본인이 잘못한 건 인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 돈 뜯어가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엄마야?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런 일은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차라리 잘 됐어. 이 세상에 존재해봤자 내 인생 망치기밖에 더해? 내 눈앞에 걸림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방금 위독하다고 했지? 우리 엄마 세상 떠나면 방해할 사람도 없으니까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나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 최소 징역 20년 이상이라고 했어. 심하면 무기징역까지 가게 된다고. 한순간의 잘못이 평생의 인생을 말아먹게 된 거라고.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그 사람은 오열을 했고 부모를 잘못 만나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 거라며 한탄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었고 그렇게 그 집안은 그 사람 어머니로 인해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더 이상 그 집안 식구들한테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머릿속에서 하루빨리 지워버리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이사 계획까지 세우셨습니다. 인연이 아니면 끝내는 게 당연한 거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라 아직까지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될 텐데 회복이 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가족과 엮이지 않았어도 그 집안의 결말은 아마 똑같았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부모 잘못 만나 그런 삶을 살게 된 게 안타깝기만 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두 번이 아닌 돌아올 수 없는 한 번의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모든 결정에 항상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돌이키려 해도 이미 던져진 주사위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제가 몰랐던 엄청난 사실들을 알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아 현재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사실을 저 혼자만 알게 됐다는 거예요. 형님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조용히 넘어가길 원했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큰 사실을 알게 돼서
그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한 뒤 현장에서 뛰쳐나왔어요. 지금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벌써 3일의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 고민하다가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인 형님이 4년 전에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었어요. 형님 내에 셋째로 태어난 아이는 온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었죠. 그런데 병원 일이 너무 바쁘던 형님은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 바로 병원 일을 해야만 했어요. 자택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저는 자연스럽게 형님의 아이를 돌봐주게 되었지만 아이를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형님이 병원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데리고 가는 시기였는데 항상 저에게 고마워했었어요. 가족이라면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저는 좋은 마음으로 형님의 아이를 제 친딸처럼 보살펴 주었죠. 이런 생활을 한 지 어느덧 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형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잠깐 같이 외출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저를 애봐주는 보모 아줌마처럼 여긴다는 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카페에 들어가실 때 고민하다가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지만 형님은 제가 편해서 그런 거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동서, 왜 이렇게 예민해?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지 벌써 10년이야. 그리고 동서가 내 아이 돌봐준 지 4년이고, 나보다 동서가 우리 딸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부탁을 한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신경에 거슬렸었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워낙 서로 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마트 직원분이 물어본 것도 아닌데 저를 아이 돌봐주는 보모 아줌마라고 먼저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제가 한가해서 형님의 아이를 돌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닌데 보모 아줌마라고 하면서 종 다루듯 행동하는 말투와 지시는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형님이 워낙 바쁘고 사정이 안 좋아서 도와주는 거지. 저는 보모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형님 부모님들은 해외에 계시고 어머님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저한테 부탁했을 때 거절을 하지 않았던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다면 더 이상 제 시간 써가면서 아이를 돌봐주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동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해? 나는 평소와 다르지 않는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내가 돈을 좀 주면 마음이 풀릴 것 같아? 형님은 제가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했는지 계좌번호 불러주면 매달 아이를 돌봐준 거에 대해 값을 지불하겠다며 저를 더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형님과 서로 알아온 지 10년이라서 약간 편하게 대하는 일들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보모로 취급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형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나치게 심해질 정도로 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더는 아이들 돌봐주는 건 힘들 것 같아 형님과 단둘이 있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해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저도 아이가 없는 것도 아니라 애들한테도 신경을 써줘야 돼서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님도 요즘엔 좀 한가한 편이잖아요. 동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서운하게 해서 그래? 그냥 웃자고 한 말들이었잖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농담도 못하니? 저 지금 진지해요. 형님은 농담이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뱉은 말이겠지만
저는 상처로 다가온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평소에도 저를 아이 돌봐주는 보모 아줌마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도 요즘 일이 많이 바쁘고 형님도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 찾았으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도 지금은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 좀 쉬고 싶기도 하고요. 이번 주까지 집안에 있던 물건들 정리해서 주말에 형님 집에 한번 들릴게요. 뭐? 그렇게 빨리? 지금 우리 애들 한창 예민한 시기고 공부에 열중해야 되는데 막내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잖아. 동서가 조금만 더 고생해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다 보상해 줄게. 우리 애 아빠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 봐줄 여건이 안 되잖아. 제발 부탁할게. 형님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저 또한 알고 있던 상황이라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답답했었어요. 결국 형님의 간절한 부탁에 퇴근할 때까지는 제가 아이를 돌봐줄 수밖에 없었고 변화되지 않은 일상으로 돌아와 별 문제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전화 통화를 연결한 순간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날 친구가 형님이 일하는 병원을 방문했고 감기 몸살 때문에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이 나와서 카운터로 걸어가고 있는데 진료실에서 나온 형님이 의사 동료와 걸어 나오면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유심히 듣고 있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돼서 병원에 나오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형님이 동료 의사와 나눴던 대화를 친구를 통해 듣게 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친구는 형님이 의사 동료와 커피 한잔하며 나누는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뒀는지 저에게 파일 하나를 전송했는데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동서를 너무 오냐오냐 해준 것 같아. 자기가 애 봐준다고 얼마 전에 나한테 눈을 부라리는데 진짜 내 앞에 있던 물컵을 그 면상에 뿌려버리고 싶었다니까. 애만 아니었어도 그냥 한 대 지어박는 건데 초등학교만 입학해봐.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거 한꺼번에 터트릴 거야. 집에서 몇 푼 벌지도 못하는 블로그 일 같은 거 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자기 고생하는데 돈 한 푼 안 줬다고 이제 지가 좀 열나는 거지. 너도 저번에 인사했었지? 얼굴이 아주 못돼 처먹었잖아. 아, 그러게. 얼굴에 심술이 아주 가득하더라. 그런데 아이는 잘 돌봐주는 것 같아? 너 몰래 해코지 같은 거 하는 건 아니겠지? 괜히 너한테 받은 스트레스 아이한테 풀면 어떡해? 요즘 그런 일들 정말 많잖아. 가뜩이나 자기 자식이 아닌데 좋은 마음으로 돌봐주겠어? 그냥 집에 돌보미 한 분 들이면 어때? 아휴, 해코지하면 절대 가만 안 두지. 그리고 내가 왜 돌보미를 집으로 안 부르는데 우리 집안에 비싼 금품들도 많이 있고 남이 내 물건 건드리는 거 싫거든. 내가 애 봐주는 보모 아줌마라고 한마디 한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애 봐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데 자기 딴엔 기분이 나빴다고 더는 애를 안 봐주겠다며 다시 데려가라고 했을 때 그때 너도 같이 얼굴 표정을 봤어야 돼. 가뜩이나 계획에도 없던 아이가 생겨서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데 동서까지 설치니 아주 죽을 맛이야. 솔직히 돈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꼴랑 아이 몇 시간 봐주는 거 가지고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지 애들 보면서 설렁설렁 보는 것 같던데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보상해 준다 했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저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알게 된 저는 조용히 넘어갈 수 없었어요. 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냥 지나갔다면 저는 멍청이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고만 있었을 테고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돌아올 뻔 했었습니다. 제 시간 할애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거였는데 형님은 정말 저를 부모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화가 치밀었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퇴근한 남편한테 사실을 알리고 형님이 대화했던 녹음 내용까지 전부 들려주게 되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진 남편은 주말에 시댁에 모였을 때 뒤늦게 온 형님한테 아이를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형수님 아이니까 앞으로 형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더 이상 돌봐주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남들한테 험담을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어머, 서방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요. 저희 이제 막 아버님 댁에 들어왔어요. 상황 파악을 할 수 있게 설명부터 해줘야죠. 형님,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저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전부 다 알게 됐거든요. 가족이라면서 남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어떡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동서를 왜 깎아내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내가 동서한테 못한 적 있었어? 금전적으로 보상은 안 해줬어도 동서네 가족들 병원 오면 진료 다 봐주고 고마운 마음에 건강식품도 챙겨줬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 나 정말 서운해. 저는 형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핸드폰에 있던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어요. 그리고 집안에 울려 퍼진 형님과 동료 의사의 대화 내용에 시부모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형님이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들통이 나게 되자 붉어진 얼굴로 변명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본인 입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부 다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한마디 한 것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에 저를 험담했다며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형님의 잘못된 행동을 받아줄 마음이 없었고 묵묵히 듣고 있던 시부모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작은 며느리가 얼마나 서운해할지 한 번 더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그동안 작은 애 험담을 얼마나 하고 다녔으면 남들 귀에까지 들어갔겠어. 애는 앞으로 네가 봐라. 지금까지 도와준 걸 고마워했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았을 거다. 오늘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어머님, 제가 방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드렸잖아요. 정말 서운해서 한마디 했던 것뿐이에요. 절대로 동수한테 악감정 같은 건 없다고요. 그냥 동료랑 대화하면서 속풀이 좀 한 거 가지고 다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의사예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동서가 저한테 한 말에 민감해진 거고 그게 말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전부 다 잊어버렸다고요. 동서, 내 입장도 생각해주면 안 돼? 우리 그냥 좋게 넘어가자. 서로가 받아들이는 감정선이 달라서 그런 것뿐인데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내 상황 뻔히 알면서 정말 이럴 거야?
그러니까 형님이 처신을 잘했어야죠. 저는 지금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형님 대신 육아했고 제 딸처럼 보살펴 줬는데 돌아오는 거라곤 저를 험담하고 욕밖에 없어서 더는 못하겠어요. 형님 아이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래서 밖에 있을 땐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다. 방금 들은 녹음 내용은 네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알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몇 번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시비 말을 흘려듣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지. 더 큰일 만들지 말고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라. 남들한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될 의사가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겠어? 온 가족이 형님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주워 담을 수 없는 결과에 결국 형님은 아이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고 어느 정도 상황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데 형님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될 일이 생겨서 저녁에나 올 것 같다며 아이를 돌봐주던 돌보미 아줌마가 건강상 문제로 그날 나오지 않았다며 병원을 빨리 가봐야 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에게 부탁을 해왔어요.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집안의 아이 물건도 아직 그대로 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돌봐줘야만 했어요. 형님은 급하게 저희 집으로 와서 아이를 맡겼고 퇴근 시간쯤 병원으로 오면 될 거라는 말을 끝으로 서둘러 차를 타고 출장을 떠났어요. 그렇게 집안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봐주었고 별일 없이 금방 저녁 시간이 돼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병원으로 오면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차가 막히기 전에 서둘러 출발을 하기 위해 정신없이 집안 정리를 한 다음 밖으로 나가려는데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오면 된다고 하길래 지금 출발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눈앞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펼쳐졌어요. 잠깐 눈을 뗀 사이 아이가 식탁 위로 올라가 뛰다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였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지는 아이한테 달려가 끌어안았는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주 잠깐 정신을 잃었어요. 저도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힌 것 같았는데 울고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려 힘겹게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아이를 안고 급하게 형님이 일하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집 밖으로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형님이 일하는 병원을 도착해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아이를 끌어안은 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형님은 제가 있는 곳으로 급하게 뛰어나와 아이의 얼굴을 보며 경악을 했고 급하게 치료실로 들어갔어요. 너무 놀란 상태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형님은 아이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제 뺨에 손을 사정없이 올려쳤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질 정도로 형님한테 뺨을 맞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고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형님은 그런 저에게 발길질까지 하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잘못되는 순간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머리채까지 잡고 난리를 치는데 힘이 풀린 상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치료실에서 나온 간호사의 한마디에 저는 오열을 하게 되었고
간호사분들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몸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게 아이의 몸에는 외관상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식탁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끌어안으려 달려들었을 때 식탁 모서리에 제 머리를 부딪히면서 찢어졌었는데 잠깐 정신을 잃었던 사이 출혈이 아이의 얼굴에 범벅이 된 거였어요. 제가 다친 것도 모르고 아이한테 문제가 생겼을까봐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던 거였죠. 조금도 다친 곳이 없다는 간호사의 말에 안심하면서 치료실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려 하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본 형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경 났어? 진료받으러 왔으면 조용히 자리에나 앉아있어. 병자들 주제에 어디서 의사인 나를 노려보는 거야? 내 자식이 다칠 뻔했다고. 아휴, 그렇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머리 다친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의 상태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게 의사야? 그쪽이 뭘 한다고 그래? 진료받기 싫으면 다른 병원 가면 되잖아. 나도 얼마나 놀랬으면 그랬겠어. 그쪽은 평생 우리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없으니 당장 나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연락받고 왔는데 나린이가 크게 다쳤다면서? 지금 어디 있어? 치료 중이야? 내가 직접 안 들어가 봐도 되겠어? 저 사람은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우리의 봐주는 보모 아줌마지. 다행히 나린이는 다친 곳이 전혀 없대. 그런데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다고. 내가 지금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병원장이 병원의 상주에 있어야지. 밖으로 싸돌아다니면 되겠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교통 정리는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저 환자들 다 내보내줘. 나를 아주 죄인 취급한다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환자 주제에 의사인 나를 노려보고 있다고. 저는 형님과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서 뭔가 안 좋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대화처럼 느껴지지가 않았고 둘 사이가 상당히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치료실에서 다친 상처를 치료받고 잠깐 앉아 있었는데 병원장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더러워진 제 발을 젖은 수건으로 감싸며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 당황해서 뭐 하는 거냐고 경계의 눈빛을 보이면서 발을 급하게 뺐는데 병원장이 저를 올려다보며 하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고소를 하지 말라고요? 제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미 CCTV에 저를 어떻게 했는지 전부 찍혀 있는데 고소 취하는 말이 안 되죠. 제가 받은 만큼 돌려줄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는데요. 피해를 본 건 저라고요. 네,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게 되면 병원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 선에서 합의하는 걸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정신적 피해 보상은 제가 충분히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고소한다고 얼굴 붉히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게 넘어갈 수 있게 선처 부탁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동서가 애를 똑바로 안 봤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잖아. 애만 똑바로 봤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내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줘야지. 애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는데 내가 안 놀랐겠어? 당연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잖아.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 가만히 좀 있어. 지금 내가 대화하는 거 안 보여? 상황 정리를 하려는데 왜 끼어드는 거야? 괜히 이 문제로 일이 더 커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병원장의 목소리가 치료실에서 크게 울려 퍼지자 기세등등했던 형님은 병원장의 한마디에 설설 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를 안고 있던 간호사가 치료실에 들어와 아이가 너무 보챈다면서 내려놓았는데 아이가 향한 곳은 형님도 저도 아닌 병원장 품이었어요. 그리고 형님의 아이가 뱉은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병원장은 당황해서 급하게 아이를 형님의 품에 맡겼습니다. 아이는 계속 병원장에게 안아달라며 손짓을 하면서 아빠라고 불렀고 그 광경을 모두 목격한 저는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형님이 갑자기 저에게 좀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의 사태를 정리하려 쉬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다 설명할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동서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병원에 몇 번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마다 잘해주니까 아빠라고 부른 거야. 절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쟤는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신경 꺼. 나리나, 너 엄마한테 안 올 거야? 얘가 왜 오늘따라 엄마를 힘들게 만들어? 병원장님한테 떨어지라니까. 너 집에 들어가서 혼 좀 나야 되겠다. 해외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아빠가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니? 이따가 영상 통화해 줄 테니까 이제 병원장님 그만 붙잡고 엄마한테 와. 너 정말 말 안 들을 거야? 혼 좀 나봐야 되겠어? 애가 가기 싫다잖아요. 지금 형님이 하는 행동 자체가 의심스러운데요? 애가 좋다는데 그냥 놔두면 되지. 왜 식은땀까지 흘리는데요? 지금 제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죠? 고소 진행하다가 다른 일이 터지게 될까봐 그걸 숨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지금 제 앞에서 보이는 행동들은 누가 봐도 바람 피우다가 애가 생겼는데 그 애가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기 싫어서 변명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게 아니라면 말까지 더듬고 식은땀을 흘릴 필요가 없죠. 내가 우리 그이 놔두고 정신 나갔니? 무슨 바람이야? 내 인생에 바람은 절대 없다고. 동서 지금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것 같은데 좀 쉬다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만해. 어차피 한번 의심 사게 된 거 뒷조사하면 이미 전부 다 알게 된다고. 우리 사이에서 나온 아이 맞잖아. 나도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아빠로 지내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내 딸 이름 한번 제대로 불러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 몰래 유전자 검사하면 다 알게 될 텐데 거짓말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저희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벌써 관계에 온 지 상당히 오래됐고 우리 나린이 떳떳하게 키우고 싶네요. 저희가 최대한 조용히 해결할 테니 일단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가족들이 저희 둘의 관계를 모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 사람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미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저희도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지금 내 두 가정을 전부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 만약 하나만 정리를 해야 된다면 내가 직접 얘기해서 갈라설 테니까 동서는 지금 이 사실에 대해 눈 감아줬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야. 괜히 이 문제로 인해 사고라도 나면 안 되잖아. 나중에 국내로 복귀할 때 내가 그때 정리할게. 동서도 우리 애들 인생 망치는 거 원하지 않잖아. 어차피 이혼하게 되면 다 알게 될 텐데 지금 모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문제로 결국 형님이 바람 피웠다는 걸 알게 될 텐데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넓지 않아서 지금의 상황들을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저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고소 진행할 거고 아주버님과 아이들이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겠죠. 저도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 참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저한테 아이를 4년 동안 봐달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 고소 진행할 거니 각오 단단히들 하세요.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치료실에서 나가려는데 형님은 제 손목을 잡더니 그동안 미안했다면서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분노가 치밀었고 형님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온 가족이 상처를 받게 될 걸 생각하니 더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치료실 옆에 있던 목발을 들어 형님한테 사정없이 휘둘렀고 미안하다면서 주저앉은 형님은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바로 가족 모두에게 알리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눈앞에 보이게 될 온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이 저를 머뭇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3일의 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분명히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당장 해외에서 근무하는 아주버님한테 연락을 취해 형님이 바람을 피웠고 늦둥이 막내가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제 입으로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형님이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병원장이 그동안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저에게 모든 걸 떠넘긴 거에 대해 죄송하다며 아이를 4년 동안 대신 맡아준 값으로 3억의 보상금을 건네주어서 가지고는 있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일단 먼저 제가 형님에게 받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3억의 돈은 차후에 생각해 보려고요. 남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싶지 않다곤 하지만 형님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과 3억의 보상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주버님한테 하루라도 빨리 알려주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될 아이들이 자기 엄마가 바람을 피웠고 셋째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텐데 제가 먼저 움직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잠 한숨 못 자고 있네요.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